오늘 저희 활용 정점 팟캐스트 오늘은 마케팅 회사 운영하고 계시고 신촌룸 근처에서 파티룸도 운영하고 계신 분이시죠? 네. 오늘은 이종범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님 되게 많은 일들을 지금 동시에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간단한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종범이라고 하고요. 지금 챗GPT 초보방이라고 오픈 채팅방이 있는데 거기 운영하고 있는 방장인 이종범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2010년부터 다솔인이라는 SNS 마케팅 대행사를 운영해 오고 있고요. 여러 번 창업 경험이 있어서 총 지금까지 6번의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2003년부터 서울슈즈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창업을 해서 옷 장사를 했었고요. 이후에 플랫텀이라는 스타트업 미디어를 공동 창업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사회적 협동조합인 드림쉐어링도 공동 창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소개시켜 주신 것처럼 그 신촌역 연대 앞에 조그만 파티룸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피엘이라는 스타트업 컴퍼니 빌딩 회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창업 쪽에 좀 관심이 많이 있어서 지금 현재 동국대학교 기술창업학과의 겸임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뭐 예전에는 이제 그 마케터로 처음 시작한 거는 TNM이라는 블로그 마케팅 회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다니면서 좀 마케팅을 배워서 시작했고 여러 가지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중국의 대학에서도 한국어 가르치기도 했었고 이것저것 좀 커리어 패스가 좀 이상하긴 한데 이것저것 많이 해왔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친 이건 어떻게 하시게 된 건가요? 그거는 제가 결혼을 대학생 때 했어요. 그래서 정말요? 양가 쪽에서 다 취업을 안 한 상태에서 결혼을 하니까 너무 잔소리가 심해서 제 와이프와 함께 도피를 했습니다. 하셨군요. 나가자. 도피 결혼을 하셨군요. 그래서 와이프가 이제 국어 국문학과를 나와서 이제 임용고시를 보고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하고 싶은 게 진짜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랬더니 선생님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럼 내가 선생님 시켜줄게라고 해서 중국에는 그때 한국어 선생님들이 모자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중국 대학에 취업을 해서 2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고 돌아왔죠. 너무 로맨틱하신데요. 근데 그러면 원래 중국어를 좀 하셨던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도 그 영어 원어민 강사들은 한국어를 하면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어민 강사로 네, 저희 아내는 중국말을 안 좀 하시고. 와, 근데 대표님 들어보니까 되게 많은 커리어가 있으셨네요. 네네네. 안 그래도 제가 그 대표님 그 처음 알게 됐던 게 그 제피어로 자동화하는 네네, 그쵸. 그 컨텐츠를 유튜브 컨텐츠를 보고선 되게 한국에서 그 당시 그게 한 1년 반 전이었으니까 1년 맞습니다. 6개월 전이었으니까 네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에 좀 제피어를 이 컨텐츠로 다루신 분이 거의 없으셔가지고 그때 제가 대표님 영상 보고선 되게 뭔가 좀 전문적으로 다루시고 뭔가 마케팅 관련돼서 제피어를 굉장히 잘 활용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그때부터 좀 연락을 드렸던 것 같고 네네 기억이 납니다. 네, 그 컨텐츠를 되게 잘 봤던 것 같습니다. 제피어는 저는 이제 마케터다 보니까 최신 트렌드에 좀 이렇게 민감할 수밖에 없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막 다뤘었는데 제피어는 예전에 IFTTT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도 맞아요. 그게 훨씬 유명했었고요. 네. 근데 그건 무료였고 제피어는 이제 유료로 출시를 했는데 그때 좀 유료다 보니까는 API나 이런 것들도 많이 좀 땡겨오고 해서 그래서 조금씩 써보다가 이제 마케팅에 적용을 시켜서 그 당시에는 좀 잘 활용을 하고 있었죠. 그 당시 아마 대표님이 그 저 제피어 때문에 더 그 다솔인이라는 회사가 되게 유명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저 혼자 회사를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혼자 하니까 항상 자동화나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요. 리소스가 부족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거죠, 실은. 네. 다솔인 지금 혼자 하고 계신 거세요? 네네네. 저 혼자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 커리어나 아니면 하시는 업무 양을 봤을 때 진짜 혼자 할 수 없는 양인데 그걸 다 하시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아닙니다. 그 허울만 크고요. 저 집에서 하고 있고 대부분 이제 아이들이랑 좀 같이 지내려고 저희 회사 이름도 첫째가 다솔이고 둘째가 다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이름으로 세습 경영을 위하여. 몰랐네요. 아니 안 그래도 저도 요즘에 그 이제 사업을 되게 오랫동안 하다가
이제 좀 약간 그 어느 정도 정리하고 이제 아이도 이게 돌봐야 되는 시기여가지고 아내가 또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약간 사업하시는 분들도 이게 또 장점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모든 시간을 다 육아를 하진 않잖아요. 네. 등원시키고 하원시키고 저녁 이후 시간 같이 아이들 보내 이 외의 시간은 좀 사업에 또 집중하고 나머지 시간을 좀 아이랑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저도 좀 약간 뭐 많은 걸 하기보다는 좀 요즘에는 좀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내면서도 좀 효율적으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요즘 만나는 크리에이터 분들이나 아니면 사업하시는 1인 사업가들 좀 몇몇 분들 보면은 특히 남자분들이 요즘에 좀 육아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일잘러 장피해님, 병주님도 그러시구나. 그 육아러시고 그 송준영 대표님도 아세요? 예. 그분도 또 비슷하시더라고요. 그러시구나. 대표님도 비슷한 케이스. 한번 저희 그 카페에서 아빠들 모임을 아빠들 모임 한번 좀 열어주세요. 왜냐면 그 맘카페에서 아빠들을 좀 잘 안 받아주더라고요. 안 받아주죠. 네, 그렇기도 하고 뭔가 저는 제 아이의 엄마들이랑도 연락을 하거든요. 근데 약간 이 과정을 되게 좀 왜냐 아내가 또 주말에 일을 나가다 보니까 제가 연락을 안 하면 아이가 또 관계 맺기가 또 어려운 거예요. 네. 그 다른 친구들이랑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는데 지금은 굉장히 좀 자연스러워졌는데 초반에는 좀 약간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게 아직 약간 한국의 문화가 좀 그게 좀 안 잡힌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좀 개척해 보죠. 그렇죠. 데디 카페를 한번. 아이들 금방 자라니까 저희는 애들이 벌써 이제 뭐 중학생이 다 됐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그 과정이 되게 빨리 지나가는데 뭐 그거를 같이 좀 하고 싶다. 모두가 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일을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다. 근데 회사 이름이 이제 자녀분 이름에서 따서 좀 몰랐네요. 네. 되게 잘 지으셔서 어디서 이렇게 가져오셨지 했는데.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아이 이름을 쉽지가 않을 텐데. 그게 또 원래 다른 이름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영문으로만 했었거든요. 근데 법이 바뀌어서 한글과 영문을 둘 다 하라고 연락이 와서 제가 세무서에 갔는데 그 자리에서 직원이 뒤에 사람들 줄 쫙 서 있는데 빨리 이름을 적어놨는데 그래서 이름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그 이름을 제가 가장 열심히 고심해서 지은 게 아이들 이름이니까 그거 이제 붙여서 너무 좋네요. 급하게 비하인드 스토리는 뭐 별거 없습니다. 아이들이 나중에 저거 갖고 이제 너희 회사다. 그 대표님 아까 전에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이전에 좀 블로그를 운영하시면서 또 블로그 운영하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이 지금 굉장히 좀 유명해지셨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또 대표님 또 유튜브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이런 트렌드를 놓치지 않고 되게 잘 빠르게 캐치해서 좀 이것들을 컨텐츠화 시키는 거에 또 오랫동안 일을 하신 것 같은데 좀 이런 부분에서 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저는 2008년부터 블로그를 시작을 했었고요. 당시 티스토리에서 해서 TV 익사이팅이라는 걸로 좀 이제 유명세를 탔어요. 그래서 대중문화 평론가로도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케팅 회사에서 스카우트제가 들어와서 마케팅도 배우고 그런 커리어를 밟아왔는데 그 당시가 이제 막 SNS가 나오고 스타트업이라는 게 나오고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때 좀 타이밍이 잘 맞았죠. 그 당시에 영향력이 있었던 분들이 스타트업 쪽에도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리고 인플루언서가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같이 그때 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이렇게 연결이 돼서 좋은 시너지를 잘 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 되게 또 유명한 또 유튜버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쵸. 많이 계시죠. 이미 졸업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요? 어떻게 졸업하나요? 졸업하는 거 제가 아이를 딱 낳고 나서 아이들 다솔다인 놀이터라는 유튜브를 굉장히 초창기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블로거들끼리 모여서 이제 유튜브 시대로 될 것 같다. 스터디를 하자. 그래서 3명이서 스터디를 했거든요. 근데 2분은 다 엄청나게 잘 돼서 이제 거의 졸업하셨고 저만 안 됐어요. 초기 학장이시자 학생으로 아직 남아 계시군요. 네, 그런 분들이 한 분은 그 IT 쪽 원래 블로거여서 IT 쪽으로 해서 되게 잘 되셨고 또 한 분은 원래 게임 쪽을 하시다가 제가 육아 쪽 하는 걸 보고 육아 쪽을 했는데 저는 잘 안 되는데 그분은 되게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차일까 제가 나중에 분석을 해봤는데 저는 육아 유튜버를 하는데 아이들 앉혀놓고 제가 디렉팅을 한 거예요.
야 이렇게 화내고 막 이러니까 네. 아저씨 아빠의 관점으로 보니까 아이들이 재미가 없죠. 요즘 트렌드에 맞지 않는. 그렇죠. 근데 그 형 같은 경우는 막 네. 풍선으로 침대를 만들어서 아이들이랑 놀고 막 이런 걸 했어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제가 봤을 때는 저렇게 유치한 거 왜 하지? 했는데 그게 아이들 눈높이에 맞았던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요즘에 아이들은 되게 빠르게 유튜브를 접하잖아요. 네네네. 그 약간 나중에는 아이들이 그런 컨텐츠를 좀 되게 더 어린 나이에 그 아이에 맞는 컨텐츠를 이제 찾기 시작할 것 같더라고요. 그쵸. 저희 아이만 하더라도 그래서 가급적 유튜브를 좀 안 보여주려고 하거든요. 네, 너무 또 이런 나이에도 보게 되면 이 알고리즘이 되게 강력하잖아요. 네네네. 원하는 것들을 계속 보여주다 보니까 이 너무 한번 빠지면 이제 못 헤어나올 것 같아서 좀 약간 아직은 좀 안 보여주고 있는데 좀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런 컨텐츠들도 되게 항상 이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이거 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하지만 또 그 시청자들이 보는 어떤 원하는 컨텐츠는 또 맞아요.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약간 그 부분이 좀 되게 어려운 것 같고. 맞습니다. 일찍 좀 그런 유튜브를 좀 준비를 하셨군요. 예, 저희는 좀 제가 교육관 자체가 좀 달라서 저희는 아이들한 태어나자마자 스마트폰 지어줬고 이런 거를 자유롭게 하도록 놔뒀어요. 그래서 지금은 첫째는 프로게이머 지망생이고 예, 둘째는 이제 뭐 예체능 쪽에 발레 쪽을 하는데 그 유튜브를 통해서 거의 학습을 많이 하고 네네. 그게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칠지는 좀 더 커봐야 알겠지만은 이런 모바일에 대한 혹은 이런 인터넷에 대한 친근함 뭐 이렇게 잘 활용하는 그런 건 다른 또래 친구들보다는 훨씬 잘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를 부모님이 잘 가이드를 해주면은 저는 되게 유익하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요즘에 워낙 굉장히 유익한 콘텐츠들이 또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걸 가이드만 잘 해주고 만화나 뭐 이런 것들만 막 이렇게 보기보단 교육적인 내용들도 유튜브 저도 맞아요. 거의 예전에는 클래스 101이나 패스트 캠퍼스나 이런 데서 정보를 얻었다면 요즘엔 거의 진짜 유튜브에 너무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올라와서 저는 아이들한테도 또 부모님이 이런 걸 잘 교육한다면은 가이드를 해주면은 좋은 또 학습 도구가 유튜브라고 좀 생각을 해서 되게 잘 활용을 하고 계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이들 세대는 저는 이제 좀 진짜 이런 그 스마트 기기에 되게 익숙한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요즘에 보면은 진짜 그런 개발자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되게 고연봉이잖아요. 뭐 그런 걸 떠나서 그런 IT 쪽에 계신 분들에게 좀 기회가 많이 열려 있는 것 같고 또 챗GPT 등장 이후에 더 그 부분에 각광을 받고 있다 보니까 우리 맞습니다. 아이들 세대는 진짜 좀 그런 어떤 스마트 기기에 친숙한 되게 뭐라고 그러죠? 디지털 네이티브.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좀 잘 부모님이 가이드를 준다면 저는 훌륭한 도구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요즘 그 중학교, 초등학교 이런 데서도 강의 요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 챗GPT라든지 이런 걸 이제 알려달라고 어떻게 하는지 리터러시 그 AI 리터러시를 교육을 하고 있는데 되게 좀 바람직한 방향 같아요. 다른 나라에서는 AI 교육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거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경쟁력이 나중에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합니다. 왜 못하게 하나요? 어떤 그런 할루시네이션 같은 것들?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아이들이 아직 그 판단력이 없는데 그런 할루시네이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받거나 이럴까봐 그 선생님이 주도하에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챗GPT 이런 거 못 다루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몇 개 안 되는 그 교육부에서 이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라라는 나라 중에 하나여서 많이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장학재단의 고2,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트캠프를 간 적이 있어요. 한 300명 정도 참여한 곳이었는데 거기에서 하루 동안 하루는 챗GPT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내서 그거를 팀별로 디벨롭을 해가지고 피칭까지 하는 거였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확실히 어릴수록 창의력이 있고 이런 거를 도구로 알려주면 더 잘 활용하는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런 거 교육을 하시다 보면서 교육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제가 좀 느끼기에는 좀 약간 우려하는 부분을 너무 크게 좀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학교 네네. 교육이나 이런 걸 해보시면서 좀 그 가르쳐본 입장에서는 좀 어떠신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저희 그 학생들한테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라고 하고 근데 학생들이 오히려 사용 방법을 몰라서 제가 사용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입장인데 많은 교수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부정행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취업을 할 때 자소서 쓰잖아요. 그것도 챗GPT로 쓰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면접관들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약간 과도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이제 교수님들이라든지 그런 면접관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AI에 대한 리터러시가 훨씬 더 낮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컨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잘 활용하면은 오히려 학습을 더 잘 시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저는 챗GPT 같은 거나 아니면 클로드나 이런 걸 최대한 활용을 하되 출처를 다 남기게 리포트를 낼 때 합니다. 그러면 챗GPT가 뱉어준 그 말에 대해서 출처를 찾아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러면서 자기가 학습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학습 방법이 이제는 도입이 될 수밖에 없는 이미 이렇게 트렌드가 가고 있는데 아직도 그거에 대해서 계속 막기만 해서는 솔직히 쉽지 않다라고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맞아. 워낙 이제 AI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것 같고 뭐 무작정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단 이걸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좀 도입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뭐 교육 쪽에서도 그 생각하시는 관점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이게 막는다고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뭐 이력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막 좀 자극적인 그 뉴스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네네네. 뭐 요즘 많이 나오죠. 그걸 뭐 색출해가지고 뭐 대거 탈락시켰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런 AI를 써서 완전 없는 내용을 꾸며내거나 아니면은 내가 아닌 진짜 다른 어떤 이야기를 쓴다면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력서를 쓸 때는 제가 봤을 때 제가 만약에 그런 면접을 준비하는 사람 입장이라면 나의 어떤 스토리를 그냥 장황하게는 쓸 수 있는데 그거를 잘 쓰긴 좀 대부분 다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장황한 이야기를 얘한테 다 넣은 다음에 거기에 좀 더 요약을 잘해서 이렇게 이력서를 좀 작성한다면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쵸. 그런 방향으로 좀 가면은 저는 AI가 어시스턴트처럼 나의 어떤 업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면 충분히 이 도구에 대한 가치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런 일이 예전부터 실은 있었던 일이에요. 그 이력서들 보면 어디서 맨날 뺏겨온 어렸을 때 자라온 환경에 다 똑같잖아요. 어디서 뺏겨 코칭 받고 이래서. 근데 이거를 이제 실은 챗GPT를 사용했던 취업 지원자 취준생 학생들이 잘 활용을 못하는 거죠. 우리가 얼마든지 그 아웃풋에 대해서 저는 이 챗GPT나 생성형 AI를 사용할 때 많은 분들이 잘못 사용하는 게 인풋을 굉장히 고민을 해서 프롬프트를 넣고 아웃풋을 나온 걸 그대로 복붙을 하세요. 근데 그렇게 활용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인풋은 그냥 챗GPT한테 물어봐서 질문을 빠르게 만들어내고 그리고 나오는 아웃풋에 대해서는 내가 사고를 통해서 혹은 커스터마이징 내가 했던 어떤 텍스트가 있으면 그걸 학습시켜서 나한테 맞게끔 변화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해야 제대로 된 활용이라 볼 수 있는데 그냥 챗GPT가 뱉어준 대답을 복붙을 하다 보니까 말투가 있잖아요. 챗GPT 말투가. 그게 이제 나오니까 면접관들도 막 수백 개 보다 보면은 챗GPT 썼네 색출이 이렇게 디텍팅이 되는 거죠. 약간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필터를 거쳐서 나의 것을 만들어서 좀 활용하면 저는 AI는 향후 더 많은 일들을 좀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대표님께서 또 마케팅 에이전시를 또 되게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저도 이제 좀 관심 있게 봤던 것도 대표님이 이제 AI 등장 이후에 마케팅 적으로 이 AI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이전 그 AI 등장 이전과 이후에 좀 마케팅 분야에서 좀 어떻게 좀 업무에 좀 변화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서도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마케팅뿐만 아니라 뭐 모든 분야에서 업무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을 할 때 마케팅뿐만 아니고 다른 것들도 어떤 업무를 할 때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그 프로세스에서 챗GPT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할루시네이션이 심하고 최신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 관련된 거는 사용할 수 없겠지만 마케터의 이 마케팅을 업무를 하는 그 프로세스에서는 대부분 그 크리에이터 하는 것들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루시네이션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서 마케터들에게는 이런 생성형 AI가 굉장히 잘 맞아요. 궁합이. 그래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실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들에 대해서 챗GPT나 클로드 3나 아니면은 제미나이나 이런 거를 활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대행사니까 의뢰가 들어오잖아요.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처음 접하는 산업이고 비즈니스 모델이다 보니까 그 비즈니스 모델이 뭐고 어떤 산업이고 그리고 그들의 고객은 누구고 고객의 특성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시장 조사를 해야 돼요. 경쟁사는 어디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걸 다 일일이 서칭을 해서 알아냈는데 지금은 챗GPT한테 물어보면 요약도 해주고 잘 찾아주고 내가 놓쳤던 것까지 그렇게 꼼꼼하지 않아서 맞아요.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안서 작업. 제안서 작업이 이 마케팅 에이전시들은 제일 좀 짜증나는 일 중에 맞아요. 하나예요. 왜냐면 이거는 돈을 받기 전에 그쵸. 의뢰가 들어오면 제안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커스터마이징해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시간이 들어가고 내 노하우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클라이언트 분들은 제안서를 막 모아서 인하우스에서 그냥 해버려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제안서를 어디까지 내가 줘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많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런 게 좀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제안서 달라고 하면 안 주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이거 안 될 것 같아 이거 안 줬어요. 요즘엔 다 드립니다. 왜냐하면 챗GPT로 제안서 되게 쉽게 만들 수 있어요. 네. 요즘엔 GPT스나 이런 거 사용하면 맞아요. 저희만의 어떤 제안서 작업 툴을 넣어놓으면 쉽게 만들고 저는 감마도 유료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PPT로 만들어 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내용 놓고 돌리면 제안서 쫙 만들어져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또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견적서 내는 걸 잘 못합니다. 이 견적서가 잘 내는 사람의 특징은 이거를 항목을 세부로 쫙 나눠가지고 이렇게 주면은 가장 베스트인데 저는 그냥 블로그 마케팅 얼마 이런 식으로밖에 그거 도저히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챗GPT한테 맡기면은 세부 항목을 엄청 잘 잘라줘. 그것뿐만 아니라 업무에서도 요즘 많이 하는 블로그 컨텐츠라든지 인스타그램 컨텐츠 해시태그 유튜브 제목 만드는 거 블로그 제목 만드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고요. 자동화 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네네. 초기에 대표님께서 그 마케팅 관련된 그 챗GPT를 활용한 그 마케팅 활용법에 대해서도 또 강의도 네네. 하시면서 예. 좀 이런 마케팅 쪽에서의 그 AI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좀 사람들의 니즈가 어디 쪽에 좀 제일 많이 있는 것 같나요? 대부분 컨텐츠 생성에 니즈가 많이 있어요. 거기가 단순 노동이고 그리고 또 때로는 크리에이티브를 요구하기도 하고 컨텐츠를 대박나는 컨텐츠를 한 방에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최고지만 그런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컨텐츠를 만들 때 다량으로 만들어서 어떤 가설에 대해서 여러 개를 만들어서 계속 던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한테 어떻게 핏이 맞을 때까지 던져보다가 빵 터지면 그때부터 이제 포커스돼서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하는데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컨텐츠를 100개, 200개 만들어도 안 터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쇼폼 컨텐츠라든지 아니면은 블로그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잘 쉽게 만들어주고 그런 툴들도 너무 많아서 그런 쪽의 니즈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최근에 또 요즘 핫한 것 중에 그 아카드 AI라는 게 있어요. 혹시 아세요? 아니요. 아카드.ai인데요. 거기 들어가면 쇼폼을 AI로 만들어주는 건데 거기에 AI 모델들이 있어요. AI 모델들을 선택을 하고 내 브랜드 네임이랑 어떤 컨텐츠 내용인지 스토리에 대해서 작성을 하면은 그러면 쇼폼 컨텐츠를 만들어줍니다. 진짜 사람이 하는 것처럼 하고 딱 저 나이대에 하는 어떤 제스처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해주고 거의 기업이 사용하는 쇼폼 컨텐츠 대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 잘 나와. 근데 저게 그 유럽에서 만든 것 같은데 유료로 결제가 돼요, 플랜이. 그래서 20개
한 달에 20개 만드는데 한 100유로 정도 하는데 그만 뭐 10 몇만 원 되는 거죠. 괜찮은데. 네. 저희가 쇼폰 컨텐츠 하나 의뢰해서 만들면 맞아요. 저희 되게 비싸잖아요. 프로젝트한테 하면은 컨텐츠 한 뭐 60초짜리 좀 안 되게 해도 거의 한 100 정도를 100 줘야 돼. 넘게. 100에서 그쵸. 150 정도 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사용하면은 10만 원에 20개를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 중에 하나만 건져도 그쵸. 이득이죠. 야, 이거 너무 좋은데. 근데 한국어도 가능해요. 요즘에 어제부터 굉장히 이제 핫해진 그런 제 피드에서는 핫해진 그런 서비스입니다. 요즘에 이런 숏폼 관련해서 이렇게 좀 프로세스 줄여주는 것들 서비스가 맞아요.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런 게 근데 너무 많이 나와서 어떤 게 경쟁력 가질지 네네. 그런 관점이 좀 있으신가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전문가들의 노하우들이 들어가야 하긴 해요. 아직까지는. 네. 나중에는 오토 GPT처럼 뭔가 에이전트가 나오면 그런 거를 이제 전문가의 스킬을 습득을 해서 자동으로 해주는 게 생길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이렇게 좀 파편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전략을 짤 줄 알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쇼폰 컨텐츠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릴스라든지 쇼츠라든지 아니면 틱톡이라든지 이런 쪽의 알고리즘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게 이제 3파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들 사이에서 컨텐츠 생산량이 많은 쪽이 이기는 쪽이어서 그 크리에이터들한테 컨텐츠를 많이 생성하도록 알고리즘 다 풀어놨어요. 그러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전략에서는 이런 그 서비스를 잘 어쨌든 뽑아내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반면에 이제 블로그라든지 이런 것들은 무조건 많이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특히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알고리즘 자체가 백발백중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알고리즘 중에 이전에 썼던 컨텐츠의 인게이지가 다음 컨텐츠에 영향을 주는 알고리즘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되는데 아까 그 릴스랑 일반 피드랑은 또 달라요, 알고리즘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할 땐 또 가설을 또 세워서 우리 고객이 이런 걸 좋아할 거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제 컨텐츠들을 만들고 테스트해서 학습하고 또 다시 가설 세우고 이런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프로세스를 AI가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거를 좀 물어봐야 되고 그게 맞는지 체크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은 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는 없죠. 아직까지는. 맞아요. 그래서 뭔가 그 AI 등장 이후에 가장 많이 이야기 나오는 게 뭐 인간을 대체할 거다라고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일부 동의는 하고 저도 그렇게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좀 뭔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역량이 굉장히 그 많아졌다. 뭐 네. 예전에는 한 사람이 한 가지나 뭐 많아야 두세 가지 일밖에 못했다면 AI를 어시스턴트 개념으로 다양한 어떤 업무들을 좀 분배를 해서 한 사람이 진짜 아예 하나의 기업체를 다양한 어떤 형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좀 그 돕는데 좀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이런 마케팅의 영역에 있어서도 한 명의 마케터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되게 제한적이었거든요. 마케팅의 공수가 굉장히 많이 저희도 어느 정도 그 에이전시도 해봤는데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 어느 정도 요즘엔 또 광고 효과가 되게 많이 떨어지는 맞습니다. 경쟁이 시기잖아요. 심해져서. 네. 그러다 보니까 에이전시도 되게 약간 뭔가 이렇게 대접을 받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그쪽으로 아예 이제 손을 안 대고 있는데 이전에는 좀 그런 어떤 한 사람이 공수가 되게 많이 들어왔다면 이런 AI나 챗GPT를 잘만 활용해도 한 사람이 진짜 한 두세 군데의 업체를 그 이상을 그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쓰는 기존 했던 업무에 있어서 플러스 알파를 이 AI로 활용해서 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굉장히 좀 유용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컨설팅이나 멘토링도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특히 이런 쪽의 컨설팅을 좀 많이 해드리는 거는 소상공인 분들을 많이 해드려요. 뭐 스타트업은 개발자도 있고 어느 정도 팀원이 있어서 맞아요. 하시면 되는데 이제 소상공인 분들은 대부분 혼자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카페 혼자 운영하신다거나 맞아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뭐 있어봤자 알바생들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시간이 없어요. 그 일하시는데도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대행사에 보통은 맡기는데 눈탱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그 셀렉을 못 하셔서 그런 분들한테 이런 거를 알려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리고 실은 그런 직원의 한 두세 명 쓰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활용하는 사람과 잘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뭐의 차이가 오냐면 원가의 차이가 옵니다. 인건비가 주니까.
그러면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소상공인 분들한테는 필수적으로 이 AI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님이 그 이 AI 챗GPT 등장 이후에 좀 써보셨던 뭐 마케팅 툴이라던가 아니면 마케팅 서비스 중에 좀 이거는 꼭 써봤으면 한다 하는 좀 그런 서비스가 좀 있으실까요? 많이 있죠. 얼마나 아까 설명드린 그 아카드 저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저건 제가 사용해보진 않았지만 제일 처음에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 미드저니였어요. 미드저니. 왜냐하면 미드저니에서 이미지를 생성형으로 만들어준다는 것까지는 뭐 오케이인데 이거를 커머셜 텀을 준다는 게 너무 쇼킹했어요. 왜냐면 당시에 저는 마케팅 회사들은 대부분 저작권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 그 스탁 이미지 사이트를 많이 사용합니다. 맞아요. 저도 여러 개를 사용하고 있었고 셔터스탁 이런 데는 되게 비싸요. 그렇죠. 근데 그 정도 셔터스탁 정도의 퀄러티를 내주는데 이게 가격도 저렴하고 또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지금은 이제 달리도 비슷한 기능을 하긴 하지만 이 미드저니의 디스크라이브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를 넣은 다음에 그걸 디스크라이브 시키고 그걸 뽑아내면 비슷한 이미지로 만들어주는데 맞아요. 그거는 커머셜 텀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퀄러티도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드저니가 좀 굉장히 저는 실제로 마케팅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툴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감마. 예, 감마는 실은 마케팅보다는 이제 제안서 작업이나 이제 강의안 만들 때 그럴 때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간단한 웹페이지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그 프리토타입 같은 거 만들 때 그럴 때도 활용을 합니다. 그거 외에 좀 뭔가 이렇게 그 마케팅에도 특화된 AI 툴들이 있잖아요. 뭐 약간 그 뭐 이렇게 카피라이팅 뽑는 데에는 제스퍼를 쓴다던가 네네네. 약간 뭐 그런 대표님만의 뭔가 이렇게 저도 제스퍼보다는 제스퍼를 벤치마크해서 만든 리튼 초창기 때 그걸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뭐 그 당시에는 이렇게 성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그게 신기했죠. 이렇게 뽑아주는구나. 근데 다른 것들도 많이 써보긴 했는데 결국은 카피라이트나 이런 텍스트 같은 경우는 GPT-4로 귀결이 됩니다. 넘어설 수가 없어요. GPT-3를 제일 많이 활용을 하고요. GPT스의 그 난리지라든지 아니면은 저기 액션을 잘 활용하면 그건 굉장히 좋은 퀄러티의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플러스 요즘에는 클로드까지 쓰면 뭐 거의 이걸 넘어설 수 있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해외 서비스이기 때문에 네네. 그 한국어의 어떤 그 뉘앙스 이런 거를 잘 캐치를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클로드 같은 경우는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난리더라고요. 뭐 DC 인사이드 DC 인사이드로 해줘 그러면 그 스타일로 얘기해주고 뭐 사투리도 되게 잘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은 실은 네이버가 지금 바짝 긴장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마케터의 입장에서는 고객들이 우리나라 딱 고객 그 로컬라이즈된데 어떤 카피라이트를 너무 잘 뽑아내니까 저는 GPT스에서 뭔가 뽑아내고 문장이 어색하다 그러면 클로드한테 시켜가지고 자연스럽게 바꾸거든요. 이게 그 진짜 돈이 하나도 안 아깝더라고요.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네, 그게 너무 싸요. 진짜 인건비보다 진짜 거의 한 몇 분의 몇이야? 한 100, 한 100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24시간 또 저희는 활용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되게 저희가 좋다고 느낀 게 한 번도 얘는 그 클로드를 많이 쓰는 건 아닌데 챗GPT 같은 경우 한 번도 거절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그건 안 됩니다.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이전에는 대표님이시다 보니까 저도 이제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이제 좀 약간 직원들 눈빛을 읽으면서 뭔가 업무를 요청하는데 그렇게 요청을 해도 오히려 이게 거절되거나 아니면 약간 좀 또 다른 안 좋은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좀 들었는데 얘는 그렇게 없다 보니까 되게 그냥 너무 편한 거예요. 뭘 얘기해도 다 얘가 대답해주고 한 번도 가끔은 오히려 쓰면서 미안한데 오히려 너무 미안해가지고 약간 이것도 해줄 수 있어 막 이러면서 하는데 되게 뭔가 기존의 업무랑 엄청 저도 생각하는 게 더 창의적이게 되고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된다고 가정을 하고서 그냥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안 될 것도 좀 더 아이디어를 좀 얻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빈 도화지에다가 내가 뭔가를 채워넣어야 되는 그런 고통,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고통이 있었는데 지금은 스케치를 누가 이제 해주고 거기다 색칠만 하면 되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저도 업무를 할 때 창을 기본적으로 이제 멀티 그 모니터를 사용하는데 한쪽에다가는 챗GPT 그다음에 클로드 그리고 제미나이 어드밴스드 이렇게 3개 딱 띄워놓고 그러고 시작을 합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세상한테 다 물어봐요. 답변도 약간씩 다르잖아요. 어떤 거는 뭐 GPT가 잘하고 어떤 건 클로드가 잘하고 어떤 거는 제미나이가 잘하니까. 네. 그렇게도 한 달에 거의 한 60불이면 10만 원도 안 들어간 그러니까요. 게 저는 진짜 특히 아까 전에 이야기하셨던 소상공인 분들이나 아니면 1인 사업 하시는 분들에게는 되게 유용한 도구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아직도 요런 어쨌든 이런 컴퓨터를 다뤄야 되니까 맞아요. 그런 게 좀 어려워. 힘드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걸 좀 더 친숙하게 알려드리는 어떤 방향성. 그거를 그게 제가 네. 원래 제가 뭐 여러 가지 지원 사업에 대한 뭐 전문위원이나 컨설턴트를 하고 있어서 소상공인 판로 개척 지원 사업이나 이런 쪽에 하고 있는데 제가 한 달에 만나는 소상공인 분들이 100분이 넘어요. 엄청 많은데. 근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 치킨집 하시거나 연세도 되게 많으시고 컴퓨터 타이핑도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그런 분들까지 다 뭐 할 수는 없죠. 근데 좀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디지털 리터러시가 잘 돼 있는데 AI 쪽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조금만 알려드리면 자기의 그러니까 절박함이 되게 심하신 거예요. 지금 소상공인 다 어렵거든요. 네. 근데 원가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 매출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보이니까 이 약간 힌트만 던져줘도 자기가 요즘엔 유튜브나 이런 데 봐도 이런 유튜브를 보셔도 좋은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네. 그걸로 충분히 학습하실 수 있고 더 원하시면 제가 또 알려드리기도 하고 네 그래서 기회는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의 절박함이 있느냐. 저희 학생들한테 지지난 학기 때에 챗GPT 사용하는 사람 손들었을 때는 한 3명 정도밖에 안 들었어요. 근데 요번 학기 때 물어보니까는 뭐 3명 빼고는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쓴다는 친구들이 아직도 있어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왜 안 써? 그랬더니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안 쓰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그냥 내가 리포트 쓰고 과제하고 시험 보고 이랬던 거를 원래 그냥 하던 대로 해도 점수 잘 나오니까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근데 이게 직장에만 딱 들어가도 직장에서 지금 강의들 엄청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신입사원들 대상으로도 하고 이미 거기 들어가면은 AI를 다 사용하고 있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절박해지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 분들도 되게 절박한 상황인데 이거를 대부분 여기까지 생각 못 하시기 때문에 좋은 대행사 소개시켜 달라고 하고 이러는데 실은 그걸로는 답이 아니잖아요. 돈도 많이 그렇죠.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저렴하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방법만 조금만 알려드려도 다 공부하셔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 아직 뭔가 이게 국가 차원에서도 뭔가 이런 움직임이 아직 많이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이런 유튜브나 블로그로 이렇게 컨텐츠를 꾸준히 발행해 오신 분들이 좀 이런 챗GPT 강의를 하시거나 그런 경우가 아직은 그렇게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흐름밖에 없고 뭔가 나라 차원에서 움직이는 게 없다 보니까 약간 이런 소상공인 분들이 아직 혜택을 못 보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뭐 어느 정도 저희가 또 경제가 계속 지금 상황이 좋지는 않잖아요. 너무 안 좋아요. 네, 더 안 좋아지면 아무래도 또 나라에서도 좀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AI를 활용해서 좀 소상공인 분들도 그러니까 소상공인 분들에게 나라에서 굉장히 초반에 많이 지원했던 게 그런 온라인 판로 개척이라던가 맞습니다. 그 크리에이터 디지털 전환? 네, 네. 디지털 전환 그 사업들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그 일환으로 AI도 좀 도입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굉장히 되게 저는 많은 부분에서 이전보다 큰 돈을 좀 세이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돈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저는 되게 필요한 도구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아직은 이런 거를 컨설팅 해주는 컨설턴트 분들이 잘 모르세요. 활용할 줄 몰라서 제 생각에는 내년쯤에는 이런 게 많이 확산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예산이 이미 다 책정이 됐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이렇게 갈 것 같고요. 내년에는 많은 분들이 AI를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저도 뭐 지원 사업 같은 거 이제 받아봤지만 이제 컨설턴트 분이 어떤 그런 어떤 그 소상공인들이 하는 일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사실 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그쵸, 일을 해본 그쵸. 게 아니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런 AI는 이미 그런 맞아요. 정보들이 네. 있기 때문에
사실 컨설턴트가 더 정확하고 더 필요한 내용들을 소상공인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필수적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이제 필수죠. 네. AI는 어떤 분야든 필수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요즘 이제 그러면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런 이제 1인 크리에이터들이나 아니면 개인 사업자들 더 많아질 거고 이제 그런 분들이 더 팔로워가 많아지면 이제 인플루언서 분들,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분들 더 많아질 건데 그런 분들을 활용한 마케팅이 해외에선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대표님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뭐 저 자체가 뭐 요즘 말로 하는 인플루언서였고 그리고 네. 제 주변에 인플루언서 워낙 많아서 그걸로 네. 실은 마케팅 회사를 창업을 한 케이스예요. 제가 뭐 실은 이 인플루언서가 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합니다. 실제로는. 왜냐하면 꾸준히 해야 되는데 이 꾸준히 하는 걸 못해요. 그냥 파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그래서 이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기업에 이제 불려 다니죠. 그럼 거기 가면은 맨날 만나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술 한잔 마시고 하면 형 동생 되고 친해집니다. 맞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좀 저렴한 가격에 섭외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이제 경쟁 우위가 되는 거죠. 근데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바뀔 거라고 생각은 되는 게 AI 때문에 아까 맞아요. 보셨던 저런 것 때문에 이제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유튜브만 봐도 맞아요. 요즘 그런 설명하는 것들은 그런 게 AI로 하는 게 많잖아요. 맞아요. 성우들 그 타이캐스트 써서. 근데 그런 버추얼 AI 뭐 이런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생겨날 거고요. 근데 그 버추얼 AI 인플루언서들과 실제 사람과 구분이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뭔가 요즘에 이제 MCN 인플루언서들 모아서 하는 MCN 같은 회사가 생기는데 MCN의 가장 큰 고민은 크리에이터들이 되게 개성이 강해요. 그래서 컨트롤이 잘 안 됩니다. 맞아요. 근데 AI는 뭐 컨트롤이 너무 잘 되잖아요. 근데 시키는 애들 다 하니까. 그래서 AI MCN 같은 게 생겨나지 않을까.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고 각각의 어떤 캐릭터를 지금 캐릭터 AI처럼 캐릭터를 부여해줘서 뭔가 거기서 자동화시켜서 인플루언서 영향력을 갖게 되면 그걸로 기업에서 당연히 원할 거고 거기에 수익 구조가 생길 거고 비즈니스 모델이 생길 거니까 이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네. 되게 재밌네요. 네, 이게 언어의 장벽이 없어요. 우리나라 인플루언서는 우리나라에서만 하거든요. 근데 언어가 안 되니까. 근데 AI 인플루언서는 다 돼요. 헤이젠이나 이런 거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놀랍죠. 그냥, 넣으면은 모든 언어가 다 되잖아요. 그러면 글로벌 AI MCN 대형 이런 회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 대표님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면서 저도 들었던 생각이 이게 한참 그 AI 아바타 관련해서 나오면서 인스타로도 되게 그 유명했던 게 어떤 그 인플루언서인데 알고 보니까 AI였는데 그분하고 대화하려고 되게 많은 비용을 지불을 해서 뭐 통화를 한다거나 그런 서비스가 미국에서 난리가 났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맞아요. 좀 미국에서는 좀 통하는 게 미국에서 챗GPT보다 아마 더 사용자가 많은 것 같은 캐릭터.AI 같은 경우도 뭔가 그 유명한 인물들이나 아니면 내가 어떤 그 좋아하는 인플루언서들의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그 캐릭터와 대화하는 어떤 그런 서비스들이 MZ들 사이에서는 난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사람들이 좀 선호하기 시작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봤을 땐 MCN 회사에서 차라리 이런 AI 아바타를 좀 기획을 해서 그 일반인들은 아직까지 그 미드저니가 지금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일관된 어떤 이미지들을 최근에 업데이트되면서 그게 또 엄청난 이슈였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아예 그 기획된 그 회사에서는 한 사람의 인물을 아예 페르소나를 만들어가지고 그 연예인 키우듯이 이렇게 아예 인물을 만들어서 팬덤을 형성하고 그 형성된 팬을 바탕으로 기업 간의 어떤 콜라보가 추후에는 이뤄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획사들도 아까 전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연예인 지망생부터 이렇게 되게 오랜 시간 동안 그 트레이닝을 시켜서 그 연예인으로 이렇게 배출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되게 많은 변수들이 그 있는 것 같아요. 뭐 연애를 한다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이슈가 있다거나 이러면은 그 많은 시간이 무산이 되는데 약간 AI는 그런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인간이 컨트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그런 부분에서도 비용이나 효율적인 면에서 이전에는 좀 못하던 것들을 좀 할 수 있게 되면서 이런 쪽으로도 사람들이 눈을 돌리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었네요. 네네. 네. 저는 이런 것들이 몇 년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많은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2029년을 특이점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거 뭐 2029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수년 내에 이런 일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정말 이렇게 싹 다 사람이 대체가 돼버리면 너무 좋죠 저는. 놀면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이제 사람이 할 일이 주니까 엔터 산업이 뜬다. 그 시간에 맞아요. 놀아야 그런 되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네. 원래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던 게 놀고 먹자. 예, 인생 한번 사는데 일만 하다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일이 행복인 사람도 있지만, 근데 그 일을 하는 거는 재밌는데 그걸 돈을 벌기 위한 어떤 일을 하는 건 너무 괴롭잖아요. 근데 이런 내가 어떤 경제적인 상황만 다 해결이 된다면 어떤 나의 자아 실현이라든지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것들 이런 거에 좀 도전해 보는 게 어떤 사는 게 아닌가, 그런 게 진짜 사는 느낌이지 않을까. 근데 그런 것들을 저는 이 AI가 어느 정도 해결을 해주리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요. 뭐 여러 가지 그 우려 사항들도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제 업무에서는 여러 가지 그 자동화를 시켜놓을 수 있는 좋은 툴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생산성이 높아진 거니까 원가 낮아진 거잖아요. 수익이 더 많아진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저에 대한 어떤 자유 시간이 더 많아졌다고 생각을 하죠. 맞아요. 샘 알트만도 나와서 하는 얘기가 물론 어느 영역에 있어서는 인간을 대체하겠지만 결국에는 인간이 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그 외의 시간에는 좀 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그런 일들을 돕는 역할로 AI가 개발됐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뭔가 나의 어떤 경쟁자 뭐 대체제로 생각하기보다는 뭔가 내 일을 돕는 도구로 좀 AI를 좀 바라본다면 저는 좀 더 그 활용성이나 범용성 측면에서 다른 관점으로 좀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저도 좀 놀고 싶네요. 놀면서 좀 예. 놀면서 돈 벌고 싶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 모두의 날이 꿈이죠. 곧 올 것 같아요. 너무 진짜 그 최근에 뭐 대형님도 그런 일을 하고 계시고 AAA라고 그 자동화 에이전시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미국에서는 이미 맞아요. 열풍이잖아요. 네네. 뭐 상담도 대신해주고 요즘에 전화도 대신 받아주더라고요. 그것도 나왔더라고요. 보이스 네. 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왓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네네. 그 전화를 받아주고 그런 그 레이턴시가 되게 빠르더라고요. 요즘에 예전에는 그 뭔가 질문하고선 그거를 이제 그 답변 받기까지 또 버퍼링이 좀 길었다면 요즘에는 되게 짧아서 그냥 진짜 사람이랑 통화하는 것처럼 이거는 이미 오래전에 콘텐츠로 나왔던 건데 피자 배달을 이제 그러니까 피자를 시키는데 이제 상담원이 대화를 해주고 그걸 다 AI가 해주는데 그 아예 그 배달 접수까지 AI가 해줘서 그 해당 지점에 이렇게 오도까지. 네, 오도까지 내려주는 걸 보면서 이런 배민이나 이런 쪽에서도 충분히 이런 AI로 활용해서 자동화는 그러니까 되게 3D 직군 중에 하나가 그런 CS 쪽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런 쪽은 진짜 AI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지 않나. 그리고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그런 분야들을 AI가 대체를 하면서 사람들은 좀 더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을 하면서 아까 좀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좀 자아를 발견하는데 좀 더 많은 시간을 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일하다 보면 그런 걸 좀 놓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현타가 오잖아요. 네. 근데 좀 이런 업무 시간이 좀 줄어들면서 좀 더 내가 진짜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좀 찾아 나서면서 좀 그런 기회가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그 진디언님 나오셔서 해주신 말씀이 AI가 업무의 생산성을 가져오다 보니까 할 일이 더 많아졌다. 그 시간이 남는 시간이 생기다 보니까 그 시간에 일을 더 많이 하게 됐다. 뭐 이런 재미난 이야기들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직장인의 입장에선 그럴 것 같아요. 네. 직장인분들은 어쨌든 9 to 6 하셔야 되는 거고 업무의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해서 내가 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미국은 그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는 자기가 정해놓은 일에 대해서 끝마치면 놀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또 그런 문화가 아니니까 일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챗GPT 등장 이후에 대표님이랑 그 또 어비님이랑 그 책 쓰기 챌린지를 또 굉장히 크게 하셨었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어떤 챌린지를 하셨고 그런 부분에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앞에 또 대표님 또 이번에 또 책도 나왔잖아요. 네. 약간 책 쓰기 관련된 것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떻게 AI로 도움을 받아서 책을 쓸 수 있었는지 그런 이야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2023년 2월에 챗GPT를 알게 됐어요. 이렇게 빨리 알게 된 건 아니에요. 그 2022년 11월에 챗GPT가 나왔으니까. 근데 그때 타임라인을 보다가 구글 스프레드 시트에 API 연결시켜가지고 어떤 키워드를 넣으면 영어로 300페이지짜리 책이 자동으로 1시간 만에 써지는 그러한 툴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재밌다.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워드로 뽑아주는데 그냥 놔두기에는 아깝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출판할 수 없을까? 그 보니까는 한국에는 ISBN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출판사 사업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돈 뭐 그렇게까지 할 상황은 아니었고 그냥 테스트로 무료로 할 수 있는데 없나? 했는데 아마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에다가 그거를 올렸는데 그거를 이제 올려놓은 거를 캡처해서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사람들이 나도 가르쳐줘. 어떻게 하는 거야?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제가 파티룸이 잘 안 되고 있었어가지고 파티룸으로 오세요. 그러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강의의 시작이 됐습니다. 2월 달부터 강의를 시작했고요. 저의 첫 강의가 챗GPT로 책 써서 아마존에 출판하기 이 강의였어요. 근데 그거를 하다가 이제 어빈님도 책을 엄청 많이 쓰셨거든요. 그래서 어빈님이 그거를 프로젝트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도 같이 하고 싶다라고 해서 저랑 어빈님이랑 그 또 김덕진 소장님이랑 또 그 미나니님이랑 이렇게 4명이서 했는데 원래 어빈님이 이 스케일이 되게 크세요. 맞아요. 일 벌리는 걸 되게 잘하셔가지고 이왕 하는 거 우리 100명을 모아오자. 근데 종이책으로 내자. 종이책으로 내가 내는 방법 알고 있고 출판사도 가지고 있다. 라고 해서 그러면 뭐 해봅시다. 라고 해서 했는데 제가 초보방이랑 여러 가지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홍보를 했더니 하루 만에 100명이 다 채워졌어요. 와. 그래서 그때 관심이 되게 많았죠. 진짜. 맞아요. 그래서 그때 한 달 만에 챗GPT로 책을 썼고요. 그거를 종이책으로 출판을 해서 참여하신 분이 110명 정도 되셨고 한 150권 정도가 출판이 돼서 70권 정도가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근데 그거의 목적은 뭔가 책의 내용이 그렇게 훌륭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 퍼스널 브랜딩에 그 동의하시는 분들만 했기 때문에 책을 출판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책을 여러 권 썼지만 6개월 정도는 최소 걸려요. 근데 그런 고통을 거쳐서 내놔도 사람들이 요즘에는 책을 잘 사보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책을 사보지 않는다라는 게 전제 조건이었어요. 어비님과 함께 하는 거는.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은 책의 표지만 보고 그 사람의 전문성을 판단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이버 인물 검색에 나오려면은 종이책 단독 저자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활용을 해서 저희가 챗GPT로 대신 표지 디자인은 예쁘게 여비님이 해주셔서 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서 이런 전문가들도 많이 나오셨고 기회도 많이 얻으셨어요. 그래서 이후에 그런 그 프로젝트들을 계속 바드가 나올 때는 바드로 만들기, 클로바 X 나왔을 때는 클로바 X로 만들기. 최근에는 이제 클로드 3로 책 만들기 프로젝트를 저희 모집해가지고 그것도 다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좀 재미난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하면서 느끼는 점은 저희 그거 말고도 음반도 저 냈거든요. AI로. 근데 이런 것들이 약간 그 직업의 경계를 허물고 어떤 진입 장벽이라고 느껴졌던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낮춰지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경계를 자유롭게 뛰어넘을 수 있는 시대가 됐고 내가 예전에는 어떤 전문성이 있으면은 거기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고
또 그 분야로 그 누군가 들어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나 인도에 가서 저기 베스트셀러 작가 되고 싶은데 하면은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작년에는 좀 많이 경험을 해봤고 약간 테스트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앞으로는 이런 게 진짜 어떤 현실로 뭔가 구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양한 AI 서비스를 활용해서 좀 책 쓰기를 진행해 보셨다고 하셨는데 네네. 좀 대표님이 써보신 것 중에 그나마 좀 이게 좀 내가 쓴 것처럼 그뿐만 아니라 좀 더 뭔가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가미해서 책을 써주는 것 같다라고 하는 툴이 있었을까요? 뭐 툴들은 요즘 너무 많이 나와 있기는 한데 한국어로 된 거는 많이 없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영어 서비스여서 자동으로 뽑는 거는 그 문장이나 내용이나 이런 게 잘 이어지진 않아요. 그 기억을 계속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 이 책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써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아마존에 했던 거는 자동으로 다 써주는 거였고 두 번째로 그 어비님이랑 했던 거는 챗GPT로 뽑아내서 뭐 번역하고 그 정도였어요. 근데 이 책의 내용은 결국 자기가 써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쓰되 여러 가지 뭐 그 교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소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도움을 받는 그런 수준으로 해서 책을 예전에 6개월에 만들 수 있었던 거를 한 3개월에 만들 수 있는 뭐 이런 정도의 것이고요. 제가 실제로 해봤을 때 내용을 읽을 만하고 좀 뭔가 유익한 정보를 주려면 결국 저자의 기획력이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챗GPT한테 뽑아내긴 하지만 내가 검수할 수 있어야 되고 실은 그 내용조차도 내가 실은 쓰는 게 더 좋아요. 그쵸. 내가 쓴 다음에 내가 쓴 문장이 매끄럽지 않고 그 내용이 추가할 그런 내용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교정받고 좀 보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툴로서 활용을 하시는 게 가장 지금으로서는 베스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뭐 이렇게 너무 저도 처음에 이제 자동화의 사람들이 뭔가 자동화하면 진짜 앉아서도 자면서도 돈을 벌어다 준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좀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완전히 자동화하기에는 좀 챗GPT가 지금도 많이 좋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 사람의 터치가 없으면은 저는 아직까지는 효용 가치가 그렇게 높다라고는 좀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도 이제 앞으로도 클로드 3 등장하면서도 이 부분도 사람들의 어떤 그런 고정관념을 많이 깼잖아요. 네네. 뭐 GPT-5도 곧 업데이트가 될 예정인 것 같은데 그게 나오면 또 지금 생각도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쓰면서 느낀 게 뭔가 나만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명확히 반영된 글쓰기를 하는 게 그러면서도 챗GPT한테 뭔가 어떤 다른 자료들을 요약해서 그걸 내가 좀 참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쓴 표현들이나 이게 쓰면은 저는 요즘에 맞춤법도 물론 워드 이런 데도 되게 맞춤법을 잘 잡아주지만 그런 것보다 좀 뭔가 요즘 표현으로 좀 이거를 좀 바꿔줄래 이런 것들을 좀 요청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좀 글의 문맥에서 좀 굳이 안 넣어도 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 좀 정리해줘 이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정받는데 되게 이 챗GPT를 좀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 본인만의 진짜 그 아이덴티티가 명확하신 분들은 진짜 챗GPT로 이전에는 6개월이 뭐예요? 거의 1년 넘게 책을 쓰시는 것 같던데 지금은 진짜 한 3개월? 이제 빠르면 진짜 한 달 만에도 나만의 어떤 책을 쓰는 그런 프로세스를 갖추게 돼서 좀 이런 것들이 저는 진짜 이전에 시도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이지 않나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뭐 논문도 챗GPT로 쓰고 학계에서도 인정을 하는 분위기예요. 인정이죠. 네.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출처나 이런 것만 정확하게 밝히면 되는 부분이어서 뭐 저는 이런 게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 사회로 모든 분야에 다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런 GPT에 관한 대표님의 관점들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의 대표님의 목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오늘 마무리하면 될까요? 앞으로 또 어떻게 일을 해나가실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목표가 있으시다면? 목표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제가
그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떤 목표는 이 개발도상국의 어떤 학교를 세우는 게 저의 목표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꿈인데 거기에 어떤 경제적 요즘 얘기하는 경제적 자유 이런 것들을 가르쳐줘서 의식주를 최소한 해결할 수 있으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의 어떤 욕심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의 어떤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게 저의 인생의 목표인데 기술이 발전하고 하면서 점점 이런 처음에는 좀 허무맹랑한 꿈이긴 했는데 지금 조금 이제 눈에 잡힐 수 있을 만한 그런 꿈으로 변해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창업학을 공부를 하고 창업학을 학생들한테 가르쳐주고 하지만 그것도 결국 목적은 저 꿈을 위해서 하는 거고 마케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제가 공부했던 그리고 제가 활용했던 것들을 가지고 잘 조합을 해서 제가 원했던 그 목표를 죽기 전에 한번 달성을 해보는 게 꿈입니다. 너무 멋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좀 계획하고 계신 뭐 프로젝트나 뭐 강의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 이제 챗GPT에 대한 기본적인 강의도 하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그 잘하시는 분들 워낙 많으시니까 저는 제 전문 분야인 마케팅과 그리고 창업, 스타트업 창업 쪽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그쪽에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파고 있어요. 그래서 마케팅도 일반 마케팅도 종류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대기업 마케팅이 있고 그리고 소상공인 마케팅이 있고 스타트업 마케팅이 있는데 좀 스타트업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그래서 창업의 어떤 프로세스, 예비 창업자들이 거치는 그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런 챗GPT나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지금 컴퍼니 빌딩 회사인 캠페일이라는 회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2년 전부터 파일럿으로 진행을 했었고 저번에도 성과가 좋았고 이번에도 성과가 좋아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생각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이 캠페일을 중점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거기에서 좋은 창업자들 많이 만나고 또 그 다른 창업자들보다 훨씬 더 좀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생성형 AI 기술이라든지 마케팅 스킬이라든지 이런 걸 좀 전해서 좀 유의미한 결과들을 내는 게 요 올해의 목표입니다. 네, 요거 관련해서도 저희가 그 링크로 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좀 참여하시고 좀 문의할 수 있도록. 근데 되게 또 관심 있는 분야여가지고 좀 많이들 문의하실 것 같아요. 챗GPT 등장 이후에 전에는 좀 이렇게 창업하고 이러는 게 창업가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었다면 이제는 좀 챗GPT를 활용해서 정말, 뭔가 나만의 아이디어만 있으면 진짜 사업하기에 되게 좋은 시기인 것 같고 너무 좋은 시기예요. 네, 그거를 돕는 어떤 방법들을 배울 수 있다면 좀 아직 배울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좀 관심 있어하는 분야이기도 해서 네. 저희가 4월 달에 이제 또 한번 모집을 할 거여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때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뭐 마지막으로도 대표님 또 이렇게 저희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좀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은 네네. 일단 뭐 구독자분들은 다양한 이전에 그 게스트 분들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저는 이런 생성형 AI나 이런 거를 잘 활용하려면 내 생활의 일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검색 엔진에 뭐 궁금하면 항상 물어봤듯이 이제는 그거를 검색 엔진 대신 챗GPT나 이런 거를 통해서 많이 활용해 보시면 활용하다 보면 내 업무에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와요. 너무나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어떤 기본적인 거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내 상황에 딱 맞는 거 커스터마이징된 이야기는 해드리기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자기가 많이 사용해 보다 보면은 스스로 이렇게 적용해봐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또 뭐 구독자뿐만 아니라 요즘에 AI로 돈 벌기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저도 팩캠에서 그 월세 벌기 뭐 이런 거를 찍긴 했었는데 실은 거기 이제 기획자 분이 그렇게 원래는 월 1,000만 원 벌기로 했었어요.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월세 벌기로 타협을 보긴 했는데 강의 내용 중에도 얘기를 했지만 돈 버는 거와 생성형 AI를 하는 거와 별개입니다. 저는 창업학을 가르치기 때문에 창업에서는 돈 버는 법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돈을 버는 방법은 결국 고객의 필요가 있어야
거기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생성형 AI는 그거에 대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맞아요. 도구일 뿐이지 생성형 AI를 배운다고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또 약간 제가 작년에는 그 NFT에 좀 빠져가지고 그때는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좀 많이 실패했습니다. 돈을 많이 날렸는데 근데 이런 AI도 너무 이제 그때 당시에 투기 성향이 되게 컸거든요. 근데 이 생성형 AI도 너무 돈 벌기에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서 가다 보면은 분명히 할 수 없다는 거를 느끼실 거고 거기에 실망감을 많이 느끼실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 업무에서의 업무 효율성 그리고 내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해주는 도구로서 활용을 하시면은 훨씬 더 잘 활용하시고 그리고 발전 가능성이 훨씬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또 마케팅 분야에서 챗GPT와 AI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또 내신 책, 챗GPT로 책 쓰기라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좀 어려워했던 이런 책 쓰기까지 좀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좀 이야기해 주셨는데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네.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좀 빨리 모시고 싶었던 분 중에 한 분이셔가지고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